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J입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경기 사이클 후반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당시 경기 사이클 후반에서는 연준에서 어떤 발언을 했었는지 그 부분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지금 상황이랑 연결지어서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지난 경기 사이클에서의 미국 부동산 시장입니다. 제가 여기에 좀 더 그 사이클을 확실히 볼 수 있기 위해서 그 빨간색으로 연준의 그 기준 금리를 같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같이 포함을 시켰더니 일단 여기가 이제 금리가 정점에 이르렀던 시기거든요. 이때가 2006년 여름이었습니다. 2006년 여름이었고 그 이후에 이제 동결이 시작되는 시점이 2006년 대략 3분기부터입니다. 동결을 했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의미. 서서히 경제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는 언제나 그렇듯이 명분이 경제가 탄탄한 구조로 성장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금리를 계속 올릴 수 있고, 금리를 동결을 했다라는 것은 다소 완화됐다는 뜻이겠죠. 정책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제가 다소 성장이 부진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났을 때 시작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시장에 무리가 이제 가하는 시점, 그 시점이 이제 동결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도 보면은 원래 그 2019년에도 최초 기준에는 3차례 이제 인상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하지만 시장이 이제 작년 말에 무리가 가는 것이 이제 나타나면서 서서히 이제 연준에서도 동결 쪽으로 이제 기울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같이 짚어보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 여름에 정점을 찍고, 이거는 이제 경기입니다. 2006년에 사실상 그 경제 활동이 모두 정점을 찍고 그해 3분기부터 각종 경제 지표들이 둔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금리 상황에서도 금리 정책에서도 보듯이 이제 둔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 동결이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시점부터 주택 시장도 서서히 급격한 하락은 아니지만 서서히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FOMC를 이끌고 왔었는지 그 부분들을 이제 쭉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2006년 12월입니다. 2006년 12월부터 볼 건데 이 연준의 그 FOMC 성명서는 연준 홈페이지에 가시면 볼 수 있어요. 연준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따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그 히스토리를 다 볼 수 있는 그 화면이 있거든요. 여기서 지금 볼 거는 이제 2007년, 그리고 2007년은 이제 거의 대부분 다 볼 거고요. 그리고 2006년 후반부터 볼 겁니다. 이게 보시면 이제 쭉 나와 있는데 2006년 12월 미팅 때 어떤 발언을 했는지부터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가져온 거고요. 일단 연준은 오늘 연방기금 금리 목표를 5.25%로 이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올 한 해 경제 성장은 둔화되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명시를 하죠. 경제 성장이 둔화되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주택 시장에 상당한 냉각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그 3분기부터 주택 시장이 서서히 하락세로 이제 기울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지표가 엇갈리긴 했지만 이후 분기에는 적당한 속도로 경기가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지표가 엇갈린다는 얘기는 지금이랑 비슷한 겁니다. 계속 신호등이 녹색으로 됐다가 그리고 노란색으로 됐다가, 그러니까 어떤 지표는 아직도 양호한 반면 어떤 지표는 둔화되거나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가려는 그런 지표들이 이제 나오면서 지표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후 분기에는 적당한 속도로 경기가 확장될 것이다. 계속 이제 긍정적인 멘트를 날리죠. 그리고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가 상승했고 높은 수준의 자원 활용은 인플레 압력을 지속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에너지 가격으로부터의 자극 감소, 인플레이션의 기대치 억제, 통화정책 조치의 누적 효과가 총 수요를 제한하는 다른 요소들을 반영하면서 인플레 압력을 점점 완화시킬 것 같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로 이제 통상적인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내용은 항상 지금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항상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모습, 그리고 물가 압력에 의해서 뭐 어떤 식으로 대응하겠다, 잘 대응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해오고 있는데, 뭐 지금도 이건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을 했고, 이러한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할 수 있는 추가 긴축의 범위와 시기는 앞으로의 관련 지표와 경제 성장에 따라서 달려있다. 지금이랑 굉장히 유사한 시점이에요. 2006년 말이. 여기도 보면은 아직 긴축의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지금 금리가 지금 동결되어 있는 상태고, 향후 그 계획은 금리 인상이 조금 뭐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현행 금리는 동결이 유지되는 반면 아직도 그 긴축의 여지가 남아 있지만, 문제는 여기서 앞으로의 관련 지표와 경제 성장의 전망에 따라서 이건 달려 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향후 금리 인상을 뭐 한두 차례 여지가 있지만, 지금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의 그 나오는 지표들,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한 이런 얘기들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미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 3월입니다. 이제 이때도 금리를 이제 동결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로 최근 지표가 엇갈려 주택 부문의 조정이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다가오는 분기에 걸쳐 적당한 속도로 계속 팽창할 것이다.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흐리고 있죠. 하지만 2007년 3월에는 이미 주택 시장 쪽에, 특히 신용 부분에 지금의 그 건드라크나 레이 달리오처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소수의 그 냉철한 전문가들이 그 신용 경색에 대한 우려를 계속 했었습니다. 주택 시장의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그 대출에 관련 부분에서.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나왔지만 연준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걸 인정을 하지 않죠. 계속 이제 낙관적인 전망만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이 해야 할 역할은 분명히 이거라고 했습니다. 왜냐? 얘네들은 미리 경제 침체를 예상해서도 안 되고 나쁜 얘기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에 반영되기 때문에 계속 좋은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최근 핵심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치는 다소 높아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높은 수준의 자금 활용은 그러한 압력을 지속시킬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의 주된 정책적 우려는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안정되지 않을 위험으로 남아있다. 향후 정책 조정은 앞으로의 인플레이션과 경제 전망에 따라 달려있다. 뭐 이건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2007년 8월 2007년 이제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금융시장 상황은 악화되었고, 이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간단히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시장 추세가 상승으로 가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급격한 조정이 나왔어요. 신용 경색의 우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급격하게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최저점을 찍었던 때가 2007년 8월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변동성이 확대되기 시작한 때예요. 그리고 그때가 이제 8월 중순이었고, 이때 직후 컨퍼런스 콜이 17일이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계속 찍고 난 뒤에 직후에 나온 컨퍼런스 콜입니다. 그거를 잘 이제 보셔야 돼요, 시기를. 금융시장 상황은 악화되었고 신용 조건의 강화, 불확실성 증가는 앞으로 경제 성장을 억제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의 자료를 볼 때 경제가 계속해서 적당한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계속 낙관적인 멘트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시장이 하락했기 때문에 연준은 성장에 대한 부정적인 위험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죠. 시장이 반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위원회는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금융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올해 1월과 굉장히 유사한 발언입니다.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비둘기적 발언으로 증시를 다시 반등시키는 계기가 됐습니다. 올해 초처럼. 특히 작년 말 그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이제 폭락 방지팀을 투입을 하고, 그리고 공적 자금을 증시에 투입하겠다. 그리고 그 직후에 1월에 연준의 발언에서도 계속 비둘기적 매파에서 이제 비둘기파로 변신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금리는 동결을 시켰지만 향후 있을 긴축 정책을 이제 거의 사실상 어렵다고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에서 반응을 했죠. 지금 하락이 이제 지속되지 않고 연준에서 조치를 해주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단기적으로 호재로 받아들여서 시장에서 급격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오히려 고점을 넘겨버렸어요. 고점을 넘기는 강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반응했다라는 거. 그리고 2007년 9월 FOMC에서는 결국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인하입니다. 연준은 오늘 연방기금 금리를 0.5% 인하했어요. 0.25%가 아니고 0.5%를 한 번에 인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 상반기 경제 성장률은 중간 수준이었지만 신용 조건 강화는 주택 보정을 강하고 경제 성장을 보다 일반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주택 시장에서 그런 그 신용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규제를 이제 강화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지만 규제를 강화했다고 이미 발생할 위험이 사라지나요? 아니죠.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이제 이끌고 왔던 그 주택 거품이 사실상 한계에 다다랐고, 그리고 시장 구조상 이렇게 억제를 하게 되면, 강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취약해진 구조들이 이제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조치라는 것은 금리 인하입니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경제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을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금융시장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당한 성장을 촉진시킨다. 굉장히 좋게 해석을 했죠. 금리 인하를. 하지만 금리 인하는 명백하게 나쁜 겁니다.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연준이 발언하는 그 내용을 고지 그대로 들으면 안 되고 거기에 숨겨져 있는 뜻을 다 봐야만 합니다. 그러나 위원회는 일부 인플레이션 위험이 남아있다고 판단하고 물가 상승 추이를 깊게 감시할 것이다. 뭐 인플레이션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이유를 전 모르겠어요. 오히려 그 논점을 흐리는 내용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거 꾸준히 계속 발언됐던 내용이거든요. 인플레이션 관련 지금까지도. 그리고 레이 달리오의 예전에 그 데비 크리시스에서 그 1차 대공황 직전에도 중앙은행이 계속 인플레이션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공통점입니다. 계속 인플레이션 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이후 이제 2007년 10월 FOMC입니다. 시장이 이제 정점을 찍고 하락을 하기 시작한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제 2007년 10월 거의 초중순에 정점을 찍고 이제 하락을 하는 시점. 그리고 이때가 2007년 10월 말입니다. 10월 말쯤에 다소 이제 하락이 이제 또 시작되는 그 시점에 FOMC입니다. 그래서 이때 10월달 FOMC를 보면 연준은 오늘 연방기금 금리를 0.25% 인하를 해서 4.5%로 낮추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때가 두 번째 인하입니다. 경제 성장은 3분기에 견실했고 이게 또 이제 낙관적인 얘기. 그리고 금융시장의 긴장도 다소 완화되었다. 이때가 바로 이겁니다. 이걸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8월 달에 연준에서 이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비둘기파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했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완화되었다. 긴장이 완화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한 겁니다. 한마디로 이때 당시에도 연준은 주식시장, 특히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염두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일단 그 금융정책이라는 게 주식시장에 맞추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때 당시에도 연준은 주식시장을 굉장히 의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 성장 속도는
단기적으로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때도 이미 이제 침체로 가는 국면이었는데 금리를 인하를 했다라는 거는 경제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가는 국면이잖아요. 하지만 침체를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그냥 경제가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하죠. 그리고 오늘의 조치라는 거는 두 번째 금리 인하입니다. 9월에 취해진 정책 조치와 함께 금융시장의 붕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광범위한 부정적인 영향의 일부를 예방을 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적절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향후 이러한 정책들이 도움이 될 거다. 좋은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하죠. 그 이하 뭐 인플레이션 관련 내용은 이제 생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위원회들은 금리 인하 만장일치 승인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방식으로 계속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1년 뒤에 2008년 9월입니다. 이때는 리먼 파산 사태 직전입니다. 하지만 연준 내부에서는 리먼이 파산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 상황들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연준은 오늘 연방기금 금리를 2%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때 당시는 이제 2%예요. 2%까지 내려왔습니다. 금융시장 불안이 크게 늘고 노동시장도 더욱 약해졌다.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지금도 이제 침체를 인정 안 합니다. 가계지출의 약세를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엄격한 신용 조건, 계속되는 주택시장의 그 위축, 그리고 수출 증가율 둔화가 향후 몇 분기에 걸쳐 경제 성장에 부담이 될 것 같다. 시간이 흐르면서 시장 유동성을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조치와 함께 통화정책의 시기적인 완화는 적당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굉장히 좋은 식의 그 발언을 하죠. 이때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가 터지기 직전까지도 연준은 계속 좋은 방향으로만 우리들에게 어필을 합니다. 통화정책은 뭐 이렇게 됐고, 그리고 일부 위험은 인정을 하면서도 완전한 위험에 대해서는 계속 인정을 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적당한 조치로 계속 잘 관리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 리먼이 파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그 연준의 FOMC 그 발언들을 다시 한번 지켜보세요. 지금의 발언들이 과연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 지금 상황을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작년 말에 시장이 반응을 했잖아요. 그 미국 시장이 반응을 하면서 연준이 작년 연말과 올해 초 요 기간에 매파에서 비둘기파로 변신을 했습니다. 이때처럼. 그래서 증시를 다시 반등시켰죠. 결국 이러한 그 비둘기적 발언으로.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나타나는 통화 정책들 보면은 이때는 그래도 금리가 5.25%나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로 시장을 계속 부양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었거든요. 정책적인 여력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하지만 지금은 금리 인하로만 그 방어하기에는 여력이 없죠. 그래서 QE라는 것을 상시적인 도구로 사용할지 말지를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연준에서. 그리고 이것을 이제 사용을 한다. 언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실제로 뭐 금리 인하랑 같이 사용할지 아니면 금리 인하 외적으로 사용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냐. 그만큼 경제 상황이 나쁘구나. 경제 둔화를 넘어서 침체로 가는 흐름이 시작됐구나 라고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두 번째 인하를 하면서 실제로 침체로 이어지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지만 연준에서는 계속 인정하지 않고 일반 대중들에게 좋은 내용 쪽으로만 좋은 뜻으로만 이제 계속 FOMC에서 시장의 우려를 잠재시키려는 쪽으로만 이제 운영을 해왔잖아요. 지금도 똑같을 거고 앞으로도 똑같을 겁니다. 그거는 문제가 완전히 터지기 직전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그 실제 상황을 언급을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인정 안 할 겁니다.
한 번 당하면 뭐 그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당하는 건 바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연준에서 어떤 식으로 말을 하는지, 그리고 연준의 그 FOMC를 어떤 방향으로 바라봐야 하는지를 참조하시라고 이런 시간을 조금 마련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실제 기사를 같이 그냥 볼게요. 22에서 이제 먼저 부양책을 이제 꺼내들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원래 그 22에서는 올해 여름까지만 금리를 동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말까지 유지하겠다고 이제 확장을 시켰죠. 그 기간을. 그리고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2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절대로 정상화할 수가 없어요. 이미 마이너스 금리로 피폐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정상화한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정책상으로. 오히려 얘네는 다른 기준으로 부양책을 꺼내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22에서도 결국 드라기 총재가 공식적으로 발언을 했죠. 유로존 성장 전망을 그 위험을 볼 때 하락 쪽으로 기울었다. 하락 쪽으로 기울었다. 경제 전망이. 그러면서 불확실성이 팽배하다. 그래서 사실상 경기 침체 초기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을 한 겁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전망치가 기존 1.7%에서 1.1%로 엄청나게 하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1.7%라는 전망치도 작년 대비해서 하락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계속 나쁘다 보니까 1.7%에서 또다시 전망치를 이제 하락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1.1%라는 수치는 지금의 전망치일 뿐이고 앞으로 상황이 더 안 좋아진다? 1.1%보다 더 낮아질 겁니다. 이 전망치는 계속 내려갈 수가 있어요. 지금 상황이 계속 된다면. 지금의 흐름에서. 그리고 불확실성이 계속 이제 증가를 하고, 그리고 그 불확실성들이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된다면 이 1.1%의 그 성장 전망치도 다시 수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로존 상황은 경기 침체 국면으로 가고 있다. 그리고 드라기 총재가 공식적으로 시인을 했다. 하락적으로 기울었다고. 그러면서 이제 부양책을 당연히 꺼내 들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부양책의 명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22에 이런 결정이 공개된 직후 부양책 도입 역량으로 일시적으로 반등했지만 이내 반락해서 가파르게 떨어졌다. 즉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 겁니까? 부양책 꺼내던데 그래 다행이네 라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죠? 경제가 그만큼 안 좋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안 좋게 받아들인 겁니다. 제가 작년에 그 이미 시점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향후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면은 통상적으로 금리 인하는 시장에서 호재로 받아들입니다. 단기적으로. 하지만 금리 인하가 악재로 돌변하기 시작하는 때가 생긴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2007년 당시에도 첫 번째 금리 인하는 호재로 받아들였지만 두 번째 인하부터는 시장이 악재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경제가 그만큼 안 좋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정말로 안 좋구나. 생각했던 것보다 더 안 좋구나 라고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하라는 것들이 이제 악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겪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뭐 립서비스로 시장을 이제 지금 반등을 시켰지만 실제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부양책이 적용이 될 때 첫 번째는 시장이 그래도 좋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양책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는 그건 시장의 악재로 이제 돌변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2019년이 굉장히 중요한 상태잖아요. 이미 뭐 유로 쪽은 뭐 하락으로 기울었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뭐 미중 무역 협상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지만 제가 북미 그 핵 협상이랑 하나의 세트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부터 계속. 미중 문제와 북미 문제는 하나의 세트다. 근데 지금 북미 문제가 잘 안 끝났죠. 그래서 미중 문제도 잘 안 끝날 가능성이
더 많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까지의 제 그 예상으로는 일단 그 중요한 논점은 제외하고 관세에 대한 부분만큼만 협상을 해서 일단 1달러 지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조차도 안 될 가능성이 이제 더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그 미중 무역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시장을 이제 차트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미국 시장입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제가 이전에 그었던 이 추세를 이탈을 했었죠. 그리고 이때 이탈을 했고 이제 이것이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저항을 맞고 지금 이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명백하게 오파동 하락으로 증명된 상황은 아닙니다. 이 하락이 오파동 하락은 아니거든요. 아직까지는 3파동 하락 범주 안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더 하락하고 반등 이후에 다시 재차 하락한다면 5파동 하락의 구조를 가지기 때문에 전체 하락에 대한 반등 이후에 크게 떨어질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다소 큰 차원의 3파동 하락이 될지, 만약에 큰 차원의 그 3파동 하락이라면 다시 위로 갈 겁니다. 다시. 그러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일봉상에서 봤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왔다가 눌림으로 왔다가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뭐 이 조정 깊이가 뭐 어디까지 올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고,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 전반적인 큰 조정이 이런 식으로 두 번째 나오는 하락이 굉장히 커지면서 오파동을 만들 경우에는 이것이 하나의 거대한 추세 하락의 신호입니다. 그러면 큰 반등 이후에 저점을 깨트리는 2차 하락 초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 그 시나리오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한지 그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향후 그 경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을 할 때. 그리고 이제 금 차트입니다. 금 차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봉상으로는 지난 그 시기처럼 살짝 이탈을 했거든요. 살짝 이탈을 했는데 이 이탈을 더 이상 확대시키지 않고 다시 회복을 시킨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고, 주봉상에서 보면은 지금 꼬리가 달린 상태입니다. 그 라인에서 꼬리가 달린 상태이고 지금 아슬아슬하게 그냥 버티고 있긴 한데, 이제 지금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제 분봉상에서 봤을 때 이겁니다. 이거 지금 하락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지부진하게 나오고 있다가 하락을 하게 되면 오파동 하락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다소 큰 차원의 조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큰 차원의 조정이라는 것은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오파동 하락이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 이제 일봉상에서 봤을 때 주봉상에서 볼게요. 크게 주봉상에서 봤을 때 이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고점을 넘기지 못하고 이제 조정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리고 조정이 이제 나올 거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 크게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트라이앵글 조정 이후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고, 이것이 조정이 일단 이런 식으로 끝난 상태에서 지금 상승이 진행 중이라면 이것에 대한 조정,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의 조정이 지금 나오는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저점을 한 번 더 낮출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게 되면 이제 1차 그 오파동 하락이 나오기 때문에 A파동이 이제 완성된다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B파 반등 이후에 C파동이 나올 텐데, 대체적으로 금 가격의 조정이 대충
200에서 이제 피보상으로 보면 대충 이 라인이거든요. 이 라인 1250 내외, 뭐 깊게 빠진다면 1220까지도 1218 뭐 여기까지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조정이 깊어진다면. 그래서 이 영역대가 최종 조정의 마무리 타켓이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고, 실제 그때 가서 어떤 식으로 흐르게 될지 그때 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시장은 지금 조정 국면이다. 그리고 조만간 이 하락에 대한 반등은 나올 겁니다. 반등은 나올 거고, 그 반등이 고점을 넘는 상승으로 가는 흐름이 될 가능성은 아직 낮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렇게 좀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차피 실물을 분할을 해서 준비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뭐 크게 개의치 않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을 볼게요.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추세를 이탈을 했고, 그리고 계속 저항을 맞다가 고점을 넘기더라도 그것은 휩쓸릴 가능성이 높고 하락 국면을 접어들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크게 5파동 하락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이런 분석들, 이런 것들이 되지 않는다면, 최소한입니다. 최소한 기술적 분석을 할 수 없다면 시장에 참여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47번 영상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오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참지 못하고 시장이 더 상승할 줄 알고 몰빵을 했다라는 댓글도 분명히 이 시기에 나왔었죠. 유튜브 제 채널 댓글에. 그동안의 그 상승을 참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상승할 줄 알고 나는 더 이상 그거를 보지 못하겠다. 몰빵을 해버리겠다. 절대로 그런 식으로 시장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심리적으로만 시장에 참여할 거면 하지 마세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의 소중한 자산을 어떻게 기도매매를 합니까? 분명히 객관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야만 시장에 참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의 상황은 그 위에 말씀드렸다시피 조정이 진행이 되고 있고, 이 조정이 이제 조만간 1차 조정은 끝날 거예요. 5파동 하락이 거의 완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는 이 하락에 대한, 고점으로부터의 그 하락에 대한 반등이 나오겠죠. 반등 이후에 다시 하락을 할 겁니다. 전제 조건은 이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상승이 이런 식의 엔딩 다이애고널 파동으로 나왔다라는 가정. 상방 세기잖아요. 그 파동을 마무리 짓는 파동. 이 파동이 나왔다라는 가정에서 이런 식의 하락이 나올 겁니다. 최소한. 그리고 만약에 여기 있는 이 파동이 엔딩 다이애고널이 아니라 더블 지그재그 형태로 3파동 형태의 조정이었다. 그렇다는 거는 여기가 고점이고, 고점을 넘겼지만 플랫 패턴입니다. 불규칙 플랫 패턴인데 마지막 플랫 패턴의 그 C파동은 5개의 파동으로 나와요. 그렇다는 거는 이 조정이 끝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크게 이러한 지금 시나리오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이것이 플랫 파동일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플랫 파동이 아닐 경우 일단 이거 색깔을 좀 다르게 해볼게요. 뭐 조정이 여기까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쨌든 이 조정 이후에 이것이 플랫 파동이었기 때문에 플랫 조정 이후 이런 식으로 이제 상승을 한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그리고 첫 번째와 유사한 패턴으로 여기가 조정이 이제 시작이 될 경우, 여기서 그러면 535 패턴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승한다. 이것이 대체적으로 N자 그 반등의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여기까지, 그러니까 전체 그 하락입니다. 전체 하락. 전체 하락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여기서 플랫 파동 형태로 조정이 여기서 마무리됐다라는 그러한 가정일 경우, 이것의 지금 시작은 2차 하락 파동의 초입입니다. 지금이 나오는 이 하락은 2차 하락 파동의 초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반등이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끝났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시장을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분들만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고점에서 물렸던 부분들, 이런 데에서 이제 물렸던 분들은 이 전체 하락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시점, 제가 이때부터 반등장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죠. 10월 말부터. 그리고 대부분 종목 차트를 보시면 10월 말에 다 바닥입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이제 반등이 이어나오고 있는데, 이때부터 종목별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일단 현금을 보유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 유형은 종목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대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뭐 종목 상담을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 일일이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전체적인 시장 방향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자신이 그 기술적 분석을 잘 해서 매매를 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구독자분들 중에서. 그렇다라는 분들은 이 반등 장세 때 저가 매수에 나서서,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을 때 시장이 하락하기 직전에 현금화를 어느 정도 하셨어야 정상이었겠죠. 제가 보면 이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이 부분 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들은 반등장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셨던 것을 수익을 실현하셔가지고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한 그런 준비가 이미 다 완료가 돼 있었어야 정상입니다. 그래야 이런 조정을 다 피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중대 기로에 있다. 전체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갈지, 또는 2차 하락의 초입이 시작이 되었는지 그건 알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은 중대 기로에 있고, 그리고 만약에 2차 하락이 시작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으로 완전히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나중이 될 겁니다. 나중에. 그래서 그거는 아직 섣불리 지금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크게 지금 두 가지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대응할지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주식시장에서 이제 수익을 보신 분들, 또는 손실을 최소화해서 현금을 많이 보유하신 분들은 굳이 불확실성이 높을 때 다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차라리 그 돈으로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실물, 금이나 은 쪽으로 조금씩 준비해 나가는 그러한 방법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단기적으로 눈앞에 보이는 수익을 쫓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뭐 물론 그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잘 대처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하셔도 무방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굳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단기적인 그 수익에 연연할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 경제 사이클이 마무리된 이후에 그 상황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유일하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지금이. 그건 제가 확실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입니다, 지금이. 이런 시간은 절대로 함부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 그것 자체를 알아차릴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위험성을 알아차리신 분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그렇다면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좋게 받아들이는 게 더 좋습니다. 준비를 안 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준비를 한 상태에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원달러 차트에 좀 변화가 생겼어요. 원달러 차트에 변화가 생겼는데 이 하락 추세를 갭으로 돌파하는 캔들이 오늘 출현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것이 뭐 횡보하는 상태로 돌파 당한 게 아니라 갭으로 돌파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래서 이 추세를 지금 이어나갈지 안 나갈지 굉장히 좀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이 만약에 지금 갭으로 돌파한 이 상황에서 계속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서 1150원을 강하게 돌파한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2019년 그 흐름은 하반기에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반기에 굉장히 나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 무역 수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2월 달에 그 무역 수지가 3월 15일 날 그 관세청에 발표가 될 겁니다. 제가 그 발표가 되면은 또 다시 방송으로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릴게요.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어쨌든 2월 달에도 나쁘면은 굉장히 연속적으로 나쁜 흐름이 될 거고 1월보다 나쁘다면 정말로 심각한 상황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같이 참조하시면 앞으로 원달러 환율도 어떻게 될 것인지 대충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지난 경기 사이클에 연준이 어떤 식으로 발언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해서 지금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연준의 그 행보를 잘 지켜보셔야 되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뜻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을 했고 어쨌든 지금 시장 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냉정하게 봤을 때. 뭐 유로존 쪽에서도 이미 신호가 나오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머징 마켓도 이번 3월 달에 있을 미중 무역 협상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 잘 참고를 하시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이제 푹 쉬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